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어제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기대하고 있었던 이슈가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관련된 이슈가 오늘 오전 10시 반쯤에 나왔었는데 오히려 시장은 이 이슈가 나온 이후로 바로 낙폭을 조금 키워가더니 지금은 조금 더 돌려세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매물을 출회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20일까지 수출 성적표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월 들어서 수출 증가 폭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현재 시간은 오늘은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PC 물가지수도 발표됩니다. 이 부분들도 저희 방송과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서청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은행권이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네, 은행권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인데요. 약 187만 명이 평균 85만 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자 캐시백에는 18개 은행이 참여하며 지원 규모는 2조 원입니다. 각 은행이 분담하는 지원액은 올해 순이익 규모에 따라 배분되게 됩니다. 네, 187만 명 정도가 이번에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자 환급 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먼저 이번 지원책은 크게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이자 캐시백인 공통 프로그램과 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눠지는데요.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 지난 20일 기준 개인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자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하며 또 차주당 총 환급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에는 캐시백 대상 이자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치로 그 이후 대출자의 캐시백 대상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치까지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지금 고금리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과는 조금 반대로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이 매출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인가요? 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국내 백화점 단일 점포 가운데 처음으로 연 매출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달 20일까지 강남점에 누적 매출이 3조 원을 넘겼다고 밝혔는데요. 단일 점포 기준으로는 연 매출 3조 원을 넘긴 백화점은 전 세계적으로 영국 해러즈 런던, 일본 이세탄 신주쿠점 등 소수입니다. 국내에선 신세계 강남점이 처음으로 백화점 하루 영업시간이 10시간인 것을 기준으로 하면 1초에 23만 원씩이 판매된 셈입니다. 네,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가보면 항상 사람도 많고 매출도 높다라고 하는데 비결이 뭔가요? 네, 신세계 강남점은 소비 한파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VIP 고객층을 기반으로 성장을 이어왔는데요. 여기에 2030과 외국인 고객까지 끌어안는 전략으로 매출 3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실제 올해 강남점 구매 고객 중 VIP 고객은 49.9%로 절반에 달하는데요. 또 다른 매장의 평균 비중이 약 35%인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 여기에 국내 최다 수준인 1000여 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에르메스, 루이비통, 또 샤넬 등 럭셔리 브랜드 매장을 대거 갖추는 등 상품 기획 역량이 뒷받침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연말 정산 환급액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집계가 됐을까요? 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직장인의 70%는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반면 기속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는 5명 중 1명이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기속근로자 신고자 수는 2,053만 4천 명으로 이 중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98만 2천 명으로 19.4%를 차지했습니다. 1인당 추가 납부세액은 106만 5,900원으로 전년보다 약 9.3%가 늘면서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네, 보통 연말정산 환급액을 13월의 월급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환급액으로 돌려받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환급액과 환수액의 추이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연말정산 환수액은 근로소득 증가 등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1인당 환수액은 2017년 85만 원, 2018년과 2019년은 89만 원, 2020년 92만 원으로 90만 원을 돌파한 뒤에 2021년까지 증가세가 이어지다가 작년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의 환급액은 기속연도 기준으로 2016년 50만 원, 2019년 60만 원을 돌파한 뒤 작년 70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작년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1,400만 7천 명의 환급액은 1인당 77만 원으로 전년보다 12.6% 늘어났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부터 연말정산 환급 환수액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서청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 가운데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너무 많이 된 탓인지 개인들의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지만 주가 흐름은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냈고요. 코스피 0.77%, 코스닥은 0.38%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어제와는 상반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는 전 업종이 상승하는 불장의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전 업종이 파란불 짙게 켜내고 있고요. 또 상승하는 종목의 수가 하락하는 종목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흐름은요. 장중한 때 2,610포인트까지 터치하기도 했으나 다시금 하락폭 늘려가면서 현재는 2,600포인트 무너진 2,594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0.77%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증시 동조화와 원달러 환율의 강세, 외국인들 선물 시장과 유가증권 시장 모두에서 발을 빼는 모습인데요. 현재 외국인 46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장 초반까지는 매수세 보였지만 현재는 매도로 전환하면서 20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고요. 오늘 개인은 중소형주 위주의 매수세 보이면서 700억 원 가까이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도 코스피와 흐름이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오늘 코스닥 간밤 미증시의 영향으로 0.84% 하락 출발해 현재는 하락폭 점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855포인트에서 시작해 현재는 859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860포인트 무너진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수급은요. 오전 10시 30분 양도세 관련 발표 이후 개인들은 매수로 전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전환했었는데요. 현재 외국인 다시 매수로 전환하면서 25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 개인은 금융 쪽에서 대거 담아내면서 1,100억 원 넘게 매수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기관은 금융투자 쪽에서 대거 팔아내면서 1,200억 원 넘게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그룹주가 있는데요. 바로 대동그룹주입니다. 포스코와 첫 로봇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일제히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대동은 포스코와 제철소 내 임무수행 로봇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대동기어, 대동금속 모두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이고요. 또 감속기 관련 기업인 우림 PTX 역시 오늘 장중 25%가량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농업 관련주에 대해서는요, 이어지는 코너에서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섹터가 있는 반면 하락하는 섹터도 있습니다. 오늘 부진한 쪽은 면역 항암제 관련주인데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개별적인 이슈로 강세 보였던 면역 항암제 관련주, 오늘은 파란불 짙게 켜내고 있습니다. 가장 약한 것은 큐리언트입니다. 현재 9% 넘는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지난 5일 상장한 Y바이오로직스, 어제까지 3%대 강세 보였는데 오늘은 6%대 파란불 켜내고 있네요.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자체가 좀 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그중에서 가장 크게 상승률을 보여주는 섹터가 바로 농업과 관련된 테마입니다. 이 안에서 또 가장 상승률이 높은 세 가지 종목을 살펴보니까 같은 그룹 안에 속해 있더라고요. 대동 그룹 안에 속해 있는데, 자, 오늘 사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던 부분을 살펴본다면 대동이 이제 포스코 제철소에 특수 로봇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훈풍이 좀 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다른 그룹주에 비해서는 좀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룹주였던 것 같은데 어떤 사업들이 영위하고 있는지 하나씩 좀 짚어주세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동 관련되어 있는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룹사들이 모두 다 상한가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필두로는 대동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대동금속, 그리고 대동기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동에서 지분율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동그룹주라고 불리고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개발 내지 체결 소식이 들리면서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9월 달쯤에 그룹주들이 대체적으로 연중 고점을 찍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인데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죠. 근데 이 기업들이 원래는 농기계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농기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첨단 산업과는 관계가 좀 멀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대동기업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사업 자체의 체질 개선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로봇이라든지 특히 자율주행 쪽과도 이 대동기업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엮일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농기계가 이제 자동화된다라는 부분이죠. 자율주행이 되고요. 그리고 로봇 쪽에 대한 메리트도 오늘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동그룹에서 로봇 쪽과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도 계속해서 연관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점수를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대부분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도로에 다니고 있는 뭐 테슬라라든지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사실상 이 농기계와 관련되어 있는 이 대동 같은 경우도 이제 농슬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농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을 하는 그 지역, 구간 자체가 굉장히 공간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훨씬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운전 자동차 같은 거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돌아다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농기계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공간에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농기계 같은 경우에서 대동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레벨 3까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도 이제 농기계 쪽에 대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과 관련돼서 오늘 이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대동이란 그룹 내에서 스마트 농기계라든지 스마트 모빌리티 그리고 스마트 팜 같이 이제 미래의 성장 산업으로 이렇게 육성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인데 그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전부 다 잘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그룹주들을 볼 때 어떤 지주사가 있고 밑에 이제 그 지주사 밑에 기업들이 자회사들이 있다라고 본다면 자회사들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있고 실적이 네. 안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동그룹주 특히나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흑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괜찮은 메리트가 그리고 오늘 전부 다 상한가 들어갔다라는 것도 네. 사실상 상한가라는 것이 개인 투자자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강력한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한가로 들어갔다라고 본다면 대동그룹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세 종목 모두가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대동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테슬라에 이어서 흠슬라, 그다음에 농슬라라고 불리는 대동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번에 로봇 모멘텀 외에도 해외 수주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자체는 좀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였는데 오늘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이제 추세가 좀 전환한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대동 같은 경우는 대동 금속이나 대동 기어에 비해서 주가 흐름이 크게 나쁘진 않았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9월 달에 아주 강력한 시세가 한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언제부터 저점대를 잡아줬냐면 10월 중순에서 하반기쯤에 10월 말쯤부터 네. 이제 저점대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규모 대형 트랙터에 관련되어 있는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약 3,500억 규모로 이 튀르키예 쪽에 대한 매출이 잡힌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주가 흐름이 그렇게까지 탄력적이진 않았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오늘 그 포스코 제철의 로봇 관련되어 있는 내용까지 같이 한번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중동 쪽이나 아프리카 쪽에 대한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 트랙터 쪽에 대해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업이 농기계 쪽이기 때문에 네. 농기계 쪽에 대한 매출이 잘 나온다라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 국내 트랙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이 대동이고 이 기업이 이제 튀르키예 쪽에 매출이 나오고 있다. 수출을 네. 하기 시작을 했다. 근데 그 금액 자체가 3,500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 전에는 계속해서 1,000억 단위의 수주를 따왔었는데 이번에 3,500억 정도 나왔다라는 그 부분 역시도 실질적인 외형 성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네.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대동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룹주 자체가 전체적으로 재무제표가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강하게 올라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 대동 같은 경우는 투자의 관점으로도 전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열심히 영위하고 있었던 본업인 농기계 쪽에서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농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도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부각이 된 로봇 쪽에 관련된 네. 그런 모멘텀까지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기업들 중에서도 이 대동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네.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랙터와 관련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수주 금액만 살펴보더라도 지난번에 1,000억 단위였는데 3,500억 원까지 올라가면서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계열사인 종목들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금속과 대동기어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동금속의 경우에는 사실 철강 업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트랙터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트랙터 엔진용 부품을 대동에 공급하는 핵심 거래처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동기어의 경우에는 3년 동안 매출이 좀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주가 전망과 종목의 매력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실까요? 네, 방금 전에도 좀 비슷한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대동 같은 경우는 대동이 가지고 있는 대동 기어라든지 금속을 통해서 부품이라든지 엔진을 지금 제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대동이라는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면 대동 금속이나 대동 기어의 매출도 같이 늘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실제로 이제 대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라는 이유로 대동전자 같은 기업들도 이제 장 초반에 네. 갑자기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이름만 같을 뿐이지 관련 그룹주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대동그룹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좀 구분을 지어서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현재 상장사 중에는 이제 대동과 대동금속, 대동기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장사 중에는 대동모빌리티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해서 모빌리티,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차량 쪽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동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체질 개선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가의 흐름 측면에서 따져보자면 지금 대동도 굉장히 빠른 시간대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대동기어 같은 경우도 빠른 시간대에 진입을 했는데 순서를 따져보자면 지금 대동기어가 가장 빠르게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매의 관점에서 봤을 땐 대동기어가 그룹주 중에서는 대장주라고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동, 그다음엔 대동금속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대동 같은 경우는 3,500억대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대동기어는 600억, 그리고 대동금속은 250억대인데 최근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저점에서 거래를 붙이면서 상승하는 기업들 시가총액이 네. 대체적으로 1,000억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 자체가 이제 대동은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대동기어라든지 대동금속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 이어질 수 있다. 네. 이런 관점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적인 측면으로도 정해드렸으니까 한번 투자 의견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동그룹주들도 좋았지만 오늘 시장에서 엔젤산업과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좀 뜨고 있습니다. sek터 전반의 상승률도 지금 1%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도 삼성출판사의 상승률이 가장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상한가로 진입을 한 상태인데요. 더 핑크퐁 컴퍼니 이슈 덕분이었습니다. 상장설이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과거에는 6만 원대까지도 근접을 했던 주가였지만 사실 일시적인 호재에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을 뿐 유지가 되지는 않는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이 상장설로 인해서 주가 자체도 더 오를 수도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고점대에서 많이 밀렸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 6만 원대까지 네. 근접을 했다가 계속해서 밀렸는데 일단은 지금 이 IPO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삼성출판사가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못 오를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도에 6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이유 역시 당시 이제 아기상어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끈다라는 내용들이 부각이 됐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더 핑크퐁 컴퍼니가 상장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 이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삼성출판사가 더 핑크퐁 컴퍼니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비트코인 관련돼서 가상화폐들이 많이 올라왔을 때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인 뭐 업비트라든지 빗썸과 관련돼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던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어제죠. 토스 네.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최근에 거래가 많이 붙고 있는 그런 모습.
모습인데 상장 관련된 모멘텀은 저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더 핑크퐁 컴퍼니의 아마 2대 주주일 겁니다. 2대 주주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 핑크퐁 컴퍼니가 내년에 상장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모멘텀은 저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일본 기준으로 주봉 기준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분간은 그래도 계속해서 이슈가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좀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손오공도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장중엔 좀 5%대까지 넘게 올랐다가 7%대까지 올랐다가 5%대 정도였네요.까지 올랐다가 1%대로 지금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완구와 관련된 종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또 2차 전지 사업에도 뛰어든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본업당과 그 앞으로의 산업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손오공은 일단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어떤 명분에서 올라왔는지 애매할 정도로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 네.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와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중에 6% 가까이 올라왔다가 5%, 6% 가까이 올라왔다가 지금 좀 눌림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차트 기준으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 지난 8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고점 라인대를 오늘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돌파를 한다라는 것,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라는 것은 매물대가 얇아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 상승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 손오공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 네. 완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고 전 이 완구 관련돼서는 손오공의 그런 저력과 업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제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완구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손오공이라는 기업의 주가 흐름을 굉장히 좀 둔하게 만들었었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쿠키즈 베이커리 오븐이라는 이런 완구가 미국 네. 쪽에서 판매 1위를 계속해서 수성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 품절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업인 완구 쪽에서 매출이 조금씩은 나아질 네.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 진출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상황인데 실제로 이건 근데 좀 봐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2023년도 상반기 때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었죠. 네. 관련주들도 엄청나게 올라왔었고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관련 기업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당시에 이제 정관 변경을 통해 가지고 사업 목적에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추가했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10곳 중에서 6곳은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최근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손오공 같은 경우도 사업 목적에 2차 전지 쪽을 집어넣어 놨지만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매출로 이어질지 여부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완구 쪽에 대한 매출도 어쨌든 새로운 상품들이 잘 팔리게 된다면 그 역시 메리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라서 사실 크리스마스에 아이들한테 선물을 준다라는 명분으로 좀 움직일 수도 있기는 한데 네. 사실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슈이긴 합니다. 말도 안 돼서 이제 엮어 붙이는 부분이 있긴 한데 주가상으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손오공이라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은 네. 분명히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오공 지금 본업단 잘 하고 있고 앞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을 체크를 좀 더 해볼 부분들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오늘 대동과 관련된 그룹주 전반적으로 살펴봤고 엔젤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도 좀 살펴봤습니다. 탑픽 종목은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나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탑픽 종목은 대동 네. 그룹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상한가에 들어간 상태고 그리고 뭐 손오공이라든지 관련된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도 좀 네. 주가가 올라온 상태. 손오공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있기는 한데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이제 모아갈 수 있는 기업.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하시기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2024년도까지 우리가 좀 볼만한 기업으로 지금 좀 바닥권에 있는 기업이에요. 바로 HD 현대인프라
인프라 코어라는 기업입니다. 이제 건설기계 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건설기계 쪽에 대한 관심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매 분기 매출이 1조를 넘어가는 기업이에요. 올해 그래서 1분기, 2분기 때도 1조를 계속해서 넘어갔고 올해 전체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5조를 넘어가는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저점대에서 반등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중국 쪽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감이 많이 반영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거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 이번 3분기 2023년도 3분기 기준으로는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40%에서 6%에서 7% 수준까지 급감을 했다라는 거죠. 3분기가 아니라 2분기입니다.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내려왔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북미 쪽이라든지 선진 증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만약에 중국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이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주가가 더 이상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HD 현대인프라코어의 실적적인 개선, 추가 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던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점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것은 아니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이제 가격대가 8,140원대인데 목표가와 손절가 의견을 드려보자면 목표가 같은 경우는 9,399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저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9,399원이고요. 그리고 손절가가 9,399원은 이 호가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9,4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00원이고요. 손절가는 7,100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탑픽 종목으로 HD 현대인프라코어를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냉각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건설주들의 새로운 생존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지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부동산 경기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동산 PF 부실 우려와 또 부동산 시장 냉각 소식이 있었고 거기서는 또 이제 부실 시공 우려까지 좀 있었습니다. 일부 건설사에서 소식들이 나오면서 뭐 순살자이다 이런 소식까지 나와 있었는데 건설주를 향한 비판론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 한 11월 들어서는 건설주가 좀 반짝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대형 건설주의 경우에는 내년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요. 정부에서는 도시 정비를 좀 새로 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밝히면서 좀 훈풍이 불 것 같기도 한데 내년에 건설주는 그러면 지금과는 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호재들은 계속해서 있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의 어떤 처리, 네. 그러니까 대규모 어떤 수주 가능성들이 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건설 경기라는 게 한번 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호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몇 년을 가는 거고 또 호황에서 꺾여가지고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면 사실 그것도 몇 년을 가는 거거든요. 지금 건설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뭐 누구나 전부 다 알다시피 사실 네. 부동산 PF발 위기의 어떤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3분기 기준으로 한 134조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이게 뭐 크게 터지지는 않았어요. 물론 네. 이제 지방에 있는 어떤 중소 뭐 시행사라든지 건설사들은 계속해서 부도를 내고 있고 또 사업장도 뭐 문을 닫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게 뭐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비화되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런 이유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만기 연장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만기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내년 정도에 전부 다 집중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정부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네. 사실은 이 PF발 어떤 부동산의 어떤 위기, 그다음에 그게 어떤 금융권으로서의 어떤 전이 리스크 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봐야 되는 게 합리적인 판단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뭐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은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내년 한 말 정도는 돼야지 사실 금리 네. 인하의 어떤 기준들이 어떤 기운들이 좀 퍼지기 시작할 거고요. 그런 네. 온기들이 특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PF 부동산 PF 같은 경우들은 일단 구조조정이 먼저 돼야 된다. 사실은 망할 기업들이라든지 망할 사업장들도 지금 살려놓고 있는 건데 네.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상태로 과연 언제까지 유지가 될 거냐는 어떤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정리가 되고 나서야 네. 사실은 건설업의 어떤 반등 이런 걸 갖다가 실제로 점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이제 구조조정 여부도 확인하면서 건설주의 반등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증권사에서는 건설주에 대한 전망을 좀 틀리게 내놨다라면서 반성문을 내놓은 리포트도 네네.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글쎄요, 그게 이제 뭐 긍정적인 요소들 굉장히 네. 많이 본 거죠. 최근에 불고 있는 어떤 해외 건설 수주의 어떤 훈풍들. 그런 것들이랑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일기 신도시가 뭐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일시에 이제 사실은 그게 뭐 엄청난 물량 아닙니까? 네. 일기 신도시면 뭐 분당부터 시작해서 일산 뭐 중동 뭐 이런 식까지 네. 전부 다 포함을 하는 거니까요. 그게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 거기에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뭐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불어올 테니까 그런 걸 갖다가 굉장히 어떤 호조로 이제 뭐 삼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건설업이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 좋은 여건들은 굉장히 많죠. 네. 가령 뭐 중동 지금에서 불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단 끝나게 되면은 중동에서의 어떤 건설 붐도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아시아, 동남아 지역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가령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사실 뭐 건설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소지만 네. 그게 사실은 먼 미래의 얘기지. 가까운 시간, 특히 뭐 네. 내년에 이게 급작스럽게 글쎄요, 뭐 실적에 반영된다거나 뭐 이런 가능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긴 시간을 본다면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네네네. 의견이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주택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우리 주요 건설사들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로 좀 눈을 돌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네. 수주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제 네. 해외 수주 실적이 벌써 30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관측이 됐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태평양과 이제 북미 지역에서 두드러진 실적 성장을 읽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면 그 건설사들 중에서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올해 한 12월 15일 기준으로 한 네. 3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한 7.2% 정도 늘어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뒤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정도로 왜 늘어나고 있는가를 갖다가 곰곰이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건설업계는 좀 묘한 게 네. 국내 건설 시장이 굉장히 호황을 계속해서 보이게 되면은 사실 해외 수주가 줄어요. 근데 국내 건설 수요가 네. 굉장히 어렵고 이게 네. 불경기가 되면 해외 건설 수주가 굉장히 늘거든요. 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건설사 입장에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네. 국내 시장이 어려우면 이제 해외로 이제 눈을 돌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해외 건설 수주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네. 그동안 이제 해외 건설 시장 중에서 우리가 수주 1등을 했던 데는 중동, 네. 그다음에 2위가 아시아였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북미 태평양 쪽으로 1등이 바뀌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IRA 영향이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 짓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기아차는 뭐 미국에다가 전기차 공장 만들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배터리 셀 업체가들 같은 경우는 뭐 배터리 셀 공장, 뭐 양극재 공장 해가지고 네. 건설 수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자사 계열사를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물산을 쓸 거고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HD 뭐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쪽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언제까지 진행될 거냐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계속해서 현재 진행 상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당분간은 그 북미라든지 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떤 수주들이 많을 거다. 네. 그다음에 근데 눈에 띄는 거 하나는 올해 중동 지역도 수주가 굉장히 늘었어요. 지난해 비교해서 한 11% 정도가 늘었으니까. 네.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도 여전히 강세고요. 왜 그러냐면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건설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국지전 세계적으로 그 벌어지고 있는 국지전 2개가 끝나면은 네. 사실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건설 수요들은 폭발할 수가 있겠죠. 뭐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네. 글로벌 그다음에 우리나라 역시 네. 내년 후반 정도가 지나면 역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테고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규모 어떤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건설업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는 여건 자체는 네.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해외 지역을 살펴보더라도 이제 중동 이외에도 지금 북미와 태평양에 조금 더 수주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중동 역시 좀 늘어난 수치가 좀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중동에 수주를 했는데 사실 우리 건설사에 좀 부메랑으로 돌아왔던 부분은 저가 수주 경쟁이 나오면서 오히려 그 부분이 나쁜 부분으로 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네. 이번 역시도 이렇게 좀 악몽이 재현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연 500억 달러 수주. 그래서 네. 세계 4대 건설 강국으로 이걸 목표로 27년까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실제로 2010년, 2014년에 벌써 500억 달러 이상 수주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왜 이렇게 수주를 많이 했나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건설업이 확 불황으로 빠져버리게 되면서 네. 국내 건설사가 해외로 눈을 돌렸단 말입니다. 그게 엄청난 수주를 했어요. 근데 이게 속빈강정이에요. 나중에 까보니까 네. 2013년에 GS건설 같은 경우는 1조 원 영업적자, 내부건설 한 2,500 정도 영업적자를 했거든요. 이게 이유가 뭘까요? 제살 깎아먹기식 수주. 네.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저가 수주에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몰리게 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알맹이 없는 외형만 큰 네. 어떤 수주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올해 이제 한 300억 달러 정도 했으니까 사실 이제 국내 건설업 경화 업황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해외로 눈을 돌릴 거고 그렇게 되면 해외 수주 물량은 늘어날 수가 있다는 네.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또 한 가지 염려는 뭐냐면 다시 2010년대 어떤 중반 같은 어떤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는 물론 해요. 네. 왜 그러냐면은 뭐 지금 중동이라든지 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건설 총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늘어났지만 네. 우리나라 수주액은 오히려 줄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은 알짜배기 수주만 하고 있다. 충분히 어떤 네. 이익이 보장되는 어떤 수주를 하고 있다라고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변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내 건설업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업황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네. 우리나라 건설업들은 살기를 찾기 위해서 해외로 눈을 돌릴 거고 그렇게 되면 과거와 같은 어떤 과당 네. 경쟁, 어. 그다음에 저가 수주 경쟁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네. 따라서 이제 교훈을 좀 얻어야 될 거다. 과거와 같이 무리한 어떤 저가 수주 경쟁을 갖다가 좀 지양을 해서 사실은 이익이 남는 네. 그런 안정적인 수주를 알짜배기 위주로 수주를 하는 게 외형의 목을 매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그게 훨씬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짜배기 수주에 좀 눈을 돌려야 될 것이고 아무래도 내수 경기가 회복이 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부동산 PF 우려감 속에서 사실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태형 건설의 위기설에 시장도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9월 말 기준으로 부동산 PF 대출 잔액을 살펴보니까 134조 원 이상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연체율은 3년 동안 4배 이상 치솟은 상황인데 이렇게 시스템 리스크도 확대될 정도의 상황일까요? 일단 금융감독원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는 네. 얘기는 자꾸 하죠. 근데 이제 금융권 전체적으로 놓고 오게 되면은 지금 연체율이 한 2.42%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별로 안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이걸 업권별로 따져보면 좀 심각합니다. 네. 이게 증권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14% 정도에 달하고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5.5%에 달하고요. 상호금융 같은 경우는 한 4. 한 네. 몇 %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14%가 넘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심각한 상황 아닐까요? 특히 뭐 네. 저축은행도 5%가 넘어가고 상호모 금융 같은 경우도 한 4% 정도가 넘어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나마 이제 터지지 않는 건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정부에서 이제 만기 연장이라든지 네. 그 일종의 어떤 자금을 조성을 해서 뭐 PF 보증을 갖다 계속해서 연장해주고 하는 정책들을 쓰고 있는 건데 단기적으로 분양 시장 자체가 네. 뭐 서울은 그런 대로 된다고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 살아날 가능성이 있느냐를 갖다가 명백히 따져봐야 될 거고요. 여전히 고금리 상황이니까 사실은 브릿지론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본 PF로 넘어가기 전에 브릿지론을 받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이자를 갖다가 계속해서 네.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만 계속 해서 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이자를 갖다가 정부 네. 지원을 받아 내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숨만 붙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내년 정도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만기가 다시 도래를 하는데 네. 과연 그때 가서 이걸 갖다가 상환할 가능성이 있는 거냐. 분양 시장 자체가 산화할 가능성이 있는 거냐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이라든지 금감원에서는 뭐 현장 점검을 나섰다라고 해요. 사목요금융 이제 문제되고 있는 사목금융이라든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뭐 제2 금융권을 상대로 해서 네. 현장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뭐 부실 채권을 갖다가 매각을 하든지 상각을 하든지 대손 충당금을 쌓든지 여러 조치를 취하고는 있다라고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시장 원칙에 좀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사업자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부실된 것들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싸매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끌고 갈 게 아니라 일단 정리하는 게 정리를 해도 땅은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 땅값은 내려갈 거고 그렇게 되면 땅값이 내려가는 걸 싸게 인수한 새로운 시행사나 건설사가 나타날 거고 장기적으로. 그럼 분양가도 낮아질 거고. 네. 그러니까 부동산 기회가 돌아오게 되면 그렇게 어떤 순수한 방책을 갖다가 계속 써야지. 네.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해서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될 거냐는 건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 네. 최근 이제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어떤 스탠스도 약간 바뀌었어요. 시장 원칙을 약간 좀 강조하는 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리할 기회는 사실은 늦지 않게 빨리 네. 정리를 하는 게 사실은 건설사한테도 좋고 그다음에 시행사한테도 좋고 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건전한 경제에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 원칙에 조금 더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건설사의 캐시카우였던 분양시장이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내년에 이제 건설주를 좀 선별해 본다면 저희가 해외에서의 성과를 기반으로 좀 수립을 해봐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내년 건설주를 향한 투심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글쎄요. 현재 상태에서 건설사의 투자는 매우 신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뭐 네. 해외에서 엄청난 수주가 터졌다 그래서 덥석 샀다가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넘어야 될 파고들이 있어요. PF-발 어떤 위기들 이게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끝나고 사업장 정리가 일단 제가 생각에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하늘이 거기에 따라서 금리를 하면서 금리가 많이 내려가는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건설주를 사는 거는 그 지뢰가 가득 깔린 네. 숲에 들어가는 꼴이다. 지뢰가 터지지 않게 조심조심 빠져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그 빠져나오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이걸 갖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건설주에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겠다라고 정리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주의 좀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만약에 그래도 이제 건설주에 접근을 하시겠다면 어떻게 좀 선별해서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 뭐 위험한 건설사에 대한 어떤 리스트들이 시정평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위험하다고 하는 건설사들은 일단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럴 그 건설사들도 있죠. 네. 대형 건설사들 중에서 HDC 현살이라든지 GS건설이라든지 뭐 행정처분이 이제 임박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행정처분의 어떤 강도들도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 그래도 앞으로 꾸준하게 잘하고 있는 건설사들 네. 이런 건설사들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건설주에 대한 선별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대동그룹주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대동 본격적인 반등 타이밍이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탑픽 종목은 다뤄봤던 섹터 외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건설 기계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는데요. HD 현대인프라코어를 공략해 주셨습니다. 북미와 유럽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주 전반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사실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성급하게 저가 구간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